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D 유전자 스닙 검사의 판독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또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 몸 관리를 하셔야 될지 이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정주의학회 가서 강의를 할 때도 그 2,300명이 넘는 의사분들께 제가 이 검사를 하시고 실제 적용하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손을 들라고 했더니 제 기억에는 한 명도 손을 드는 분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은 이게 많이 안 깔려 있고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환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요. 좀 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환자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 체감되고 어떻게 내가 환자를 컨트롤하는 것이 그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면서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 전에 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기본적인 검사를 하시고 상담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중요한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제 유튜브를 보는 다른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려는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샘플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제 원내에 오는 환자분들에 대한 비타민 D 스닉 검사의 결과를 올릴 건데요. 이걸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차적인 실렉션 바이어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체 내에 이런 쪽에 관련된 유전자의 결핍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약간의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환자는 비타민 D 유전자 스닉 검사는 총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좀 더 업데이트 돼서 또 필요한 검사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검사센터에 제가 의뢰를 해서 제가 필요한 검사들을 좀 더 해달라고 이제 나중에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3가지 먼저 보는데 뭐냐 CYP2R1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GC 유전자 2가지가 지금 현재 퍼블리시 되고 있는 검사 항목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환자는 CYP2R1 유전자가 호모자이고트 베리언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AA가 정상인데 CC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환자고요. 그다음에 GC 유전자는 헤테로자이고트 베리언트인데 하나씩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죠. 이런 환자도 있고요. 두 번째 환자를 보여드리면은 CYP2R1 유전자는 헤테로자이고트 즉 A 한 가지만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사람이고요. GC 유전자 하나는 완전히 호모자이고트 베리언트로 TT 유전자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타입도 있고 저런 타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생각보다 많고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타민 D만 주면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제 기본적인 피지올로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비타민 D의 전구체들은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이제 들어올 때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거의 지금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80% 가까이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식재료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게 통계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다 보니까 적도 지방에 가까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충분한 비타민 D의 원료의 공급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위도가 좀 높아지는 그쪽에 사는 분들은 거의 여름철 때양볕을 제외하고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소스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타민 D 결핍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플리먼트의 공급은 필요하니까 그거는 내가 예전부터 비타민 D 강의할 때부터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꾸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음식은 편하게 먹고 싶은 대로 드시되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따로 넣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무튼 간에 일단은 그렇게 들어온 비타민 D가 전구물질 비타민 D가 들어왔다면 그냥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얘가 들어와서 간으로 갈 건데 어디로 갈까요? 뿅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피를 타고 혈액을 타고서 갈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갈 때도 비타민 D 바인딩 프로테인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비타민 D하고 결합을 해서 가게 되거든요. 다 제가 이제 여기다 슬라이드 다 띄울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얘가 일로 갈 때도 필요하고 또 간에서 1차적인 가공을 거쳐서 25OHD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의 비타민 D로 바뀐 상태에서 또 신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나온 그게 신장으로 또 점프하듯이 갈 수가 없으니까 혈액을 타고 또 돌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비타민 D 바인딩 프로테인을 붙들고 갈 겁니다. 그렇게 간 다음에 신장에 가서는
1,25-OH-D3로 바뀌면서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유전자가 발현을 할 거고요. 그 활성형으로 바뀐 비타민 D3가 결국에는 타겟 장기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얘가 그쪽을 갈 때도 역시 바인딩 프로테인이 필요하고, 이 모든 비타민 D 바인딩 프로테인을 만드는 그 유전자가 GC 유전자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GC 항목 두 가지가 그런 바인딩 프로테인을 잘 만드는 유전자인지 아니면 거기에 스닙이 있어서 제대로 못 만드는 유전자인지를 우리가 판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라면은 대책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서 그냥 인해 전술로 비타민 D 용량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혈중 레벨의 비타민 D를 한 40에서 50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유전자의 결핍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혈중 레벨을 80에서 90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CYP2R1 유전자는 어떤 기능을 하냐? 이 유전자는 간에서 1차적으로 비타민 D 전구체가 들어왔을 때 얘를 25-OH-D3로 바꿀 때에 필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형 비타민 D로 가는 과정에서 간에서 1차 프로세스를 거칠 때 이 유전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CYP2R1 유전자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CYP27A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도 역시 그 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검사 항목이 CYP2R1 유전자만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호모자이고트 베리언트에 의한 어떤 유전자 스닙이 강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루트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검사해야지 이 전체적인 펑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검사도 가능한지를 제가 알아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결정되면 나중에 한번 더 올려드리고, 일단 얘가 펑션을 못한다는 얘기는 활성형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이제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비타민 D 전구체인 D3를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얘를 간에서 활성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못 해준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드는 아이디어라면은, 다행히 제약사에서는 비타민 D 전구체인 알파칼시돌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해 놨어요. 이미 그걸 만든 이유도 간이나 신장에 큰 질환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신장 펑션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뭐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나 또는 간 경화 때문에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비타민 D를 드려도 그걸 제대로 된 어떤 프로세스 거칠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분들 이걸 거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D 활성형을 드린다는 의미로 제약사가 개발한 약이다 보니까 얘를 조금 더 이제 끼워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비타민 D 활성형을 따로 좀 더 첨가해서 같이 드리는 쪽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하고 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드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도표로 지금 나오는 이 슬라이드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드시는 기본적인 식단에서 들어오는 게 엘고칼시페롤이라고 해서 비타민 D2 형태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 전구체가 D3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양제로 드리는 건 비타민 D3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제일 많이 활용되는 전구체이기 때문에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간으로 갈 때도 비타민 D 바인딩 프로테인에 붙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간에서는 활성형 과정을 거칠 때 두 가지 유전자가 작용한다라는 거, CYP2R1 유전자하고 CYP27A1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25-OH-D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두 가지 펑션이 중요한데 지금 한 가지밖에 검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적어지는데, 이런 환자들의 결론만 얘기하면은 전구체가 만들어지는 게 적은 만큼 결과도 적으니까 비타민 D3를 아무리 많이 넣어줘서 혈중에 검사를 하면 비타민 D가 뭐 80, 90개 나오지만 얘를 억제하는 PTH, 즉 부갑상선 호르몬의 레벨이 같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활성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PTH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여기도 나오는데, PTH가 하는 기능이 25-OH-DS라고 하는 기본적인 저장형 비타민 D 형태를 활성형으로 바꿀 때 PTH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활성형이 많아지면 역으로 PTH를 억제합니다. 그 기능이 요 슬라이드에 다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비타민 D 혈중 레벨만 체크해서는 안 되고요. PTH를 같이 체크를 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레벨을 잘 보셔야지, 내가 지금 현재 비타민 D가 충만한 상태고 잘 만들어지는 상태구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비타민 D가 되게 부족하네, 생각보다도 부족하게 내 몸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네, 이걸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환자들의 혈중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40대에서 유지해도 되고 누구는 100을 넘겨야 되는 환자들이 있는 거죠. 그 레벨을 조절하는 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고, 환자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비타민 D 사가지고 열심히 먹기만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몸은 계속해서 이제 비타민 D가 결핍된 것들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면역학적인 문제 또는 제네틱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비타민 D는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비타민 C만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비타민 D 컨트롤하는 게 정말 그 자가 면역 환자라든지 잘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도 비타민 D를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얘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관리할지를 좀 더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